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은 국방부 MK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 강의 34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주제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강의입니다. 제목은 군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은 금융 관련 사기꾼들의 표적 1순위가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금융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때는 육군 중위들이 창군 이후에 최대라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자살을 꾀하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제3금융권에서 2금융권에서 그리고 1금융권으로 이렇게 갈아태워주기도 하고 했던 그 아주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바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자산 증식의 첫걸음 복리상품입니다. 군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리상품에 대해 알아본다는 부제목이죠. 일반 국민들도 금융의 복리 효과를 알지 못하면요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집, 땅, 건물, 우리나라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세 번째 강의는 부동산 구입,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동산 구입 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부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펀드 투자를 하는데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계명이 있다. 펀드 투자에서 알아야 할 상식은 무엇인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산 관리에도 때가 있다. 연령대별로 자산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참 많은 인기를 누렸던 방송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수명이 늘면 연금이 줄어든다. 수명과 연금보험 수령 액수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장수시대 하지만 이때만 해도요 80 넘는다 평균 연령 그럼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험도 거의 다 60세 만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수명이 늘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수명과 연금보험 수령 액수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돈 관리만큼 중요한 신용관리다. 돈 관리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신용관리다. 신용카드와 대출 등 개인 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강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가 회복기에 현명한 투자 방법은 이때 하락했던 주가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그 시절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 과연 이 시기에 올바른 투자의 도는 무엇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면은 묻지마 투자하잖아요. 쌈짓돈 다 털고 대출 내서 투자하잖아요. 이때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가 전역자 울리는 취업 사기 예방법입니다. 전역을 앞둔 군 간부들을 노리는 취업 사기,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슬픈 현상입니다. 서울시청 뒤에 다방에 가면은 저 사람이 언제 퇴직하는지만 알려주면은 사례 500만 원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업조가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다 빼먹는 겁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러함에도 그런데 군인들은 전방에서 면단위 이하 오지에 살던 사람들은요 작업 걸면 다 넘어갑니다.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역자 울리는 취업 사기 예방법 인기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쏭달쏭한 금융용어의 비밀 10번째인데요. 쉽게 접하지만 정작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융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여러 군데 분산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목동에 아파트 사고 또 상계동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강동구 명일동에 가서 사고 이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또 저축을 하더라도 국민은행 하나 하고 농협에 하나 하고 신한은행에 하고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종이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펀드 얼마, 부동산 얼마, 저축 얼마, 주식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1번째는 대부업 피해 나도 예외는 아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한다. 이거 정말 악질한, 이게 악랄한 이 범죄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그 개인 그 신용 불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금방 며칠 막노동을 하면 그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인데 결국은 신용이 파산되는 그러한 아주 슬픈 단계까지 갑니다. 12번째, 상조업체 상주를 2번 울린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상조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조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가 이때 그 군인 공제의 상조인가? 군인 공제, 제한군인의 상조, 거기에 그 상조 실무자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 당시에는 많은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놓고 상조 그 회비가 들어오면요, 결산도 안 합니다. 부인이 그냥 수거해서 그냥 다 써버립니다. 자기 집에서요. 그래서 상조업체가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이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보험의 두 얼굴, 안정성과 위험성. 군 간부가 연루되는 보험 사기를 통해서 보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 14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법자.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한 금전거래, 보험 상품 등이 큰 후환이 될 수 있다는데 생활 속에 쉽게 저지르기 쉬운 금전적 범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5번째, 재테크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어떤 저축 상품을 얼마나 들어야 할까, 또 어떤 보험을 얼만큼 들어야 할까, 새해를 맞아서 재테크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번째는 고금리 저축 상품의 진실입니다. 은행의 고금리 저축 상품, 과연 가입만 하면 무조건 해당될까? 고금리 저축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여러분, 고금리는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겁니다. 많은 그 금융회사들이 넘어갔죠. 17번째로 다가온 저녁 뭘 준비해야 되나? 저녁을 앞둔 군 간부들을 위한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 재테크의 적 지름신 18번째 강의입니다. 지름신이라고 아시죠? 일단 막 질러댑니다. 카드 만들어서 뻥뻥뻥 질러댑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테크의 적입니다. 뭐 할인해 준다는 그 상품 많아요. 얼마만큼 쓰면은 뭐 10% 더 준다고요. 그러나 회사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출만 더 많게 만드는 겁니다. 증여세 제대로 알면 득이 된다. 19번째 강의인데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여세 우리는 뭐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이것만 하고 관계없어. 부자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증여세를 10분 활용한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상속세 회피하려고 증여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하면은요, 증여세 없이도 큰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20번째가 상속세 간단히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들의 사후에 채무와 채권 관계, 상속재산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제가 장남이지만은 동생들이 못된 짓을 했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걔들 다 줬어요. 왜냐하면 뭐 법으로 가네 뭐래 가니까 망신 아닙니까, 망신. 그래서 잘 살기만 바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 상속에 관련해서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그 강의가 21번째 강의인데요. 침팬지와 투자고수가 투자 대결을 벌였어요. 승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침팬지와 주식 투자 고수가 대결을 벌였다.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를 공개한다. 침팬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판 더 하자 해서 앵무새하고 투자 고수하고
다시 대결을 벌였는데 앵무새가 또 이겼어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침팬지나 앵무새는 한번 터치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보유하는 거고, 투자 고수들은 좋다 싶은 것을 막 환매하고 갈아타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좋더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아무리 올라도요,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22번째가 펀드 수수료 얼마나 알고 계세요? 펀드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것이 펀드 수수료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펀드 보수 비용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게 펀드의 수수료는 휴일이 장기간 되어도 수수료는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요, 보수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23번째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뭐가 다를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시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군인에게 필요한 보험에 대해 얘기해 본다. 이때는 군인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뭐 GOP의 그 지뢰 제거 작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훈련이나 위험 난이도가 높은 그 작전을 할 때는 이 군인보험을 가입하게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24번째로 부자가 되는 공식 FV. 재테크 후에도 공식이 있다.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종잣돈, 수익률, 투자 기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미래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재테크 공식 FV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투자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을 배가시킨 데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연금과 그 교직원 연금이 여러분 많다고 여러분들 막 깎아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3년 여러분 저축합니까? 뭐 재테크 하더라도 꾸준히 10년 합니까? 군인들은 이 만기 제대하면 거의 30년 내외 다 하거든요. 그럼 30년 내외 동안에 군인들이, 간부들이 불입한 그 연금액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요.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국가에서 뭐 그만큼 뭐 더 얹어줘서 연금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낸 돈을 국가에서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국가에는 그 돈 가지고 국가도 나름대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 사업을 하든지 뭐 해외 뭐 자원 개발을 하든지.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죠. 더 줘야 됩니다. 지금 군인연금 가지고 말이 많은 것은요, 그 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자기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꼬박꼬박 돈 낸 군인들이, 교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해보면 아시지만은요, 공무원들 정말 쓸 돈 없어요. 평생 부이사관, 이사관 올라가도요, 사무관 때 이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5번째로 대출은 쉽고 상환은 어려운 이유. 8.29 부동산 대책 이후에 DTI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쉬워졌어요. 그럼 나중에 갚는 것도 쉬워져야 되잖아요. 대출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갚는 것은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언밸런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6번째로 내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상속된다면 현행 상속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상속으로 가족 간의 불행을 막는 방법에 대해 얘기한다. 이거는 저 자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로 은퇴 후 귀농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 가수가 노래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여유롭고 평화롭게만 생각하는 귀농. 누구든지 한번 귀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인 프로그램이 또 절찬리에 방영되면서 왠지 모르게 산에 들어가 사는 게 멋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 살면 멋있지 않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없고 다 푸세식이고요. 벌레, 모기 뭐 이런 것이 우울합니다. 그것은 이제 화면빨인데 카메라에 비치니까 그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 버리고 갈 데 없어 들어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28번째가 주식 투자 한 번에 할까 나누어서 할까. 간접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투자 방법인 정액투자분할법, 가치평균법, 추가납입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효력 있게 장석하는 방법. 여러분이 유언이란 것은 자기 의사가 유언이 안 됩니다. 유언에 부속 요건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 요건대로 해야 됩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불화를 막고 순조로운 사후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나이가 먹으면요, 이게 의지가 흔들리고 또 분별력이 자꾸 약화되기 때문에 A라는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이 유언장은 B라는 자식에게 가도록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째, 안전한 저축은행 어떻게 선택할까? 이때 사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았죠. 그래서 저축은행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저축은행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1번째는 고수익 상품 꼼꼼히 따져보자. 높은 이자, 주가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고금리 상품, 과연 사실일까? 32번째, 자격증 취득 시 유익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에 있어서 필수 스펙이 자격증이라 해서 자격증 5개, 6개, 10개 막 납니다. 또 뭐 은퇴를 앞두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자격증 코스만 있으면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획득해도 소용없는 자격증이 태반이라, 이때는 태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10년 동안 겪어보니까 태반이 아니고 3분의 2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써먹을 곳이 없어요. 또 써먹을 수 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 그 중개라는 자체가 거짓말 중개거든요. A라는 물건에 대해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팔려는 사람에게는 지금 파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려는 사람에게는 지금 사두면은요, 아마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퉁쳐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나에게는 거래 수수료라는 것이 나에게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가받은 공인된 거짓말쟁이가 공인중개사입니다. 33번째는 여성의 노후 준비가 더 필요한 이유.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어졌죠. 노후 준비는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노후 준비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4번째가 쓰기 쉬운 카드, 갚기 어려운 카드, 빚. 2010년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1인당 소유한 신용카드의 수는 4.59장입니다. 이 4.59장인데 전 국민이 그 소유한 카드를 이렇게 일렬로 쫙 쌓으면요, 달나라까지 간다고 합니다. 달까지요. 범죄 수법과 카드 발급 시 유의점에 대해서 이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4강의를 했죠. 34강의, 34강입니다. 지금 다시 스크린을 해봐도 정말 유익한 그러한 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